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여야가 해법을 넣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어떻게 인준 문제를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김현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기획자문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도 새로운 기준 만들자 이렇게 야권에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일단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 김상조 공정거래 내정자 그리고 또 우리 이낙연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일단 인준안이 채택이 못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수용할 만한 기준이 나오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일단 그것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은 아직 인사청문회 안 했기 때문에 그쵸, 예, 질문 한 번밖에 예. 없는 거고요. 이낙연 총리 내정자의 경우는 사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청문 보고서가 불채택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정됐던 분들이 공교롭게도 위장 전입이죠. 예. 위장 전입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김상조 위원장의 건하고요. 그다음에 강경화 장관 내정자의 건하고는 다 사안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장관으로 지목됐던 분이 낙마했던 경우와 총리로 지목됐던 분들이 낙마했던 경우도 다 사건 자체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거기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오늘 저희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정치권에서 좀 합의점을 좀 도출해내자.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낙연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빠르게 좀 발빠르게 좀 그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서 처리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조금 더 간절하게 오늘 좀 녹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어찌 됐건 셀프 공약 파기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죠. 좀 해야 될지. 사실 매번 정권 출범 때마다 이런 인사 문제 가지고 사실은 몇 달 동안 사실 고생한 게 우리가 기억에 뚜렷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산업화 과정들, 민주화 과정들을 급속하게 겪으면서 일정의 어떤 여러 가지 법률 위반이라든지 위장제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 특히 이제 사회의 어떤 고위층이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편법 현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이런 5가지, 예를 들어서 탈루 혐의라든지 논문 표절이라든지 이런 5가지를 기준을 들면서 자,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제 공직에 기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기준을 딱 제시를 했어요.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당시에도 조금의 논란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엄격한 기준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너무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세금 탄류,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종류가 사실은 사정을 따져보면 여러 가지가 면이 있는데 위장전입 모두가 다 안 된다. 이렇게 할 경우는 과연 공직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지 했지만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어떤 그런 방침 때문에 상당히 박수를 쳐준 면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현실에 딱 들어와 보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 하나씩 이제 흠결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또 새로운 기준을 만들자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보면 만약 여야가 합의가 된다면 이게 기준을 좀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원칙대로 5가지 하는 것 자체가 좋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현실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안의 어떤 경중을 좀 따져볼 수 있는 그러한 측면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역대 정부 출범 때는 이야기했었지만 그때는 또 야당이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안 돼 왔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생긴다라면 어떤 이런 구체적인 원칙 기준 이걸 말해둔다라면 이제부터는 뭔가 이제 딱 이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분 다 보니까 5대 원칙에 대한 세분화, 구체화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청와대는 국회 임명 동의를 위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받아들이는 각 당의 입장 차이가 조금씩 다르고 그러면서 각 당의 정체성이나 이 전략 차이가 좀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국민의당의 경우는 어쨌든 그동안 저희 경선 과정에서 호남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했다. 특히 참여정부가 호남을 홀대했고 그 중심에 문재인 후보가 있었다라는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의 인물로 얘기할 때 비영남권 인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이제 이낙연 총리 내정자이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에서 굉장히 환영하는 메시지가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도 인준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얘기를 하다가 예. 지금 이제 그 위장 전입에 연루된 다른 분들까지 포함이 되니까 이걸 패키지로 묶어서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그렇습니다. 형편이죠. 예. 그러나 어쨌든 비서실장이 그 대통령의 입장을 담아서 유감과 사과 표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 여론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네. 좀 국민의당에서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초대 호남 출신의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요구했던 것을 어찌 보면 수용한 건데요. 그리고 저희가 직전까지도 같은 당에 몸담았던 분들이 총선과 대선을 경과하면서 이렇게 흩어진 거지만 지난번 박주선 이제 비대위원장이 저희 추미애 대표를 만나러 왔을 때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빠른 시간에 인준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냈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 풀리지만 오늘 내일 지나면서 저는 국민들이 조속하게 국정이 안정이 돼야 되고 특히 가뭄 피해도 심하고요. 일자리 문제도 여느 때보다도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네. 언제까지 국정이 공백되는 것을 방치할 거냐라는 그래요. 그런 질타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그 부분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국민의당. 그다음에 바른정당 역시도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원하고는 있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적인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신다면 저는 청문 보고서가 곧 채택될 거다라고 그래요. 기대합니다. 이현종 네. 위원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 결자 해제해야 된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저는 이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되고 또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제 기존 정부와는 뭔가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차별성을 강조하신 거겠죠.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이제 인사 논란은 좀 기대에 그 어떤 상당히 많은 어떤 기대를 했었지만 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제 그런 면들 때문에 사실은 좀 반발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보자라면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자의 어떤 그런 논란 같은 경우는 뭐 이것이 과연 총리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있겠는가? 이런 면에서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위장전입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 이거는 이제 옛날에 1989년도에 그 어떤 있었던 일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인사청문회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면서 본다면 뭐 총리로서의 자격이나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이제 있다고 보지만 또 이제 이게 이제 겹쳐지면서 지금 문제가 더 이제 커진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런 엄격한 기준 이런 것을 이제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입장 표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이제 아직 인사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또 이제 만약에 사과를 하고 나중에 또 문제 생기면 또 사과하고 이런 게 될 경우도 조금의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초창기에 이런 여러 가지 대통령이 워낙 이제 약속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하시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야당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발목을 오랫동안 잡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정부 구성이 이렇게 오랫동안 비어 있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죠. 좀 명분을 달라라는 저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도 무한정 이런 발목 잡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좀 정책 해결들을 이번 주에는 좀 봐서 빨리 어떤 내각을 구성을 하는 것들이 국민들한테 좀 이익이지 않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청문회 전국이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텐데요. 일단 내일 있을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보니까 고액 자문 비용 논란도 그렇고요. 더불어서 뭐 병역 재산 증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단 뭐 앞선 이낙연 후보자의 청문 여파로 상당히 좀 한층 더 날선 공방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예상을 해주시죠.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제 이틀이고 첫째 날은 도덕 검증하는 날은 공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정책 검증하는 날은 비공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내일 하루 동안 이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예상을 하는데 사실은 그 고액 자문료라고 하는 그 시기가 2012년도 3월부터 12월이면 박근혜 정부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제 저희가 경선하는 그쵸, 와중이죠. 그쵸. 또 이제 그쵸. 그때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하던 시기, 그러니까 대세론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이 저희 당의 공천을 신청했다가 낙마된 분이거든요. 그때 이제 공천 신청했는데 안 됐는데 그런 분을
이제 그 기업에서 고액으로 줘서 자문을 구했다. 사실 고액이란 기준이 어딘가도 또 좀 봐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사실 기준이 있는가를. 장관급이면 예를 들어 뭐 수억 대의 뭐 고액 연봉을 받았다고 하면 좀 논란이 되겠지만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일단은 장관급이면 가능한 자문료이지 않겠느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자문을 했느냐라고 이제 야당에서 이제 또 질문할 텐데 그거는 뭐 청문회 과정에서 밝힐 문제이고요. 군대 문제는 의과사 제대했다는 거고 그건 또 입증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논란이 되지만 현장에서 입증이 되는 것은 입증이 되는 대로 처리가 될 텐데 기본적으로 그 저희가 정권 초기에 특히 그 2013년도에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에게 인사청문회는 정말 결정적 하자가 없는 경우는 대부분 통과됐던 것이 전례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그 높아진 소위 청문회 기준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지만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제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놓고 이전의 기준으로 보면 크게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예, 뭐 서훈 국정원장에 이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두 달의 뒤늦은 체납이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이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위장 전입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초기부터 좀 발목이 잡힌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강경화 외교장 후보자는 뭐 청와대가 먼저 공개를 했죠. 이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 공개를 했는데 사실 이제 위장 전입 문제를 좀 더 이제 깊이 따져가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좋은 학군에 가기 위해서 뭐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이제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딸이 본인의 모교에 어떤 들어가기 위해서 이화여고에 가기 위해서 그런 위장 전입을 하는 것들 좀 그런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체납 문제 같은 경우 이건 뭐 사실 세금 체납은 안 되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세금 체납을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거제도 땅 사는 문제를 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체납을 했는 문제인데 이제 어떤 경중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분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를 맡기 때문에 또 더 엄격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의 검찰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하면서 결국 이런 불법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초등학교와 이제 고등학교 때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인의 어떤 그 학교 선생님인데 어떤 전근으로 인한 어떤 이제 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외국 연수 갔다 와서 이제 한 거라든지 조금의 어떤 좀 고려될 본 사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일단 청문회 과정에서 저는 본인이 이 부분들 좀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럼 이거 정말 예를 들어서 그 목동에서 뭐 대치동을 한 것 자체가 정말 학군의 어떤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 주장대로 정말 어떤 불가피하게 한 것인지 좀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보고 그것에 대한 좀 판단들은 나중에 어떤 국민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당장으로 봐서 이걸 가지고 어떤 장관의 어떤 임무 자체를 하기에 굉장히 부적절하다 하기에는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를 좀 지켜보면서 저희가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임시국회 열리네요. 29일부터 막을 올리게 됐는데요. 일단 이번 임시국회 굉장히 혈안이 산적해 있다는 분석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임시국회가 협치의 성패를 좀 가늠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발 전국 때문에 어떤 전국 경색이 좀 당분간 이어지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정치권이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정치를 하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하는 내용과 또는 이제 내일 또 그 정세균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단이 같이 함께 그 만나는 자리가 있고 거기서 이제 기준과 원칙을 좀 얘기하다 보면 합의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정의당이나 또는 국민의당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바른정당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또 자유한국당대로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또 자당 내에서 복잡한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협치를 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고요. 뭐 이렇게 발목 잡기를 한다거나 정쟁의 수단으로 정치권이 논란을 일으키면 국민들이 이게 지금 촛불 민심을 통해서 조기 대선이 있었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라는 게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외면하고 정치권이 그냥 각각의 이해관계로 줄다리기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국회 같은 경우는 좀 저는 각 정당들이
예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연계 전략이라는 걸 많이 써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생 현안을 가지고 정책 현안과 같이 연계해서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민생 현안도 뭐 안 된다. 이런 입장들을 사실 야당들이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보면 결국은 지난 1월 국회, 2월 국회 보면 사실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그 어떤 법안들 자체가 제대로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좀 국회가 이 연계 전략만이라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 사안들은 정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다른 필요한 법안들 자체를 처리를 연기한다고 또 연계해서 한다는 것 자체. 물론 이것이 하나의 전술적인 면에서는 유용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번 우리가 정말 탄핵까지 간 국면에 또 이렇게 지금 그 급박하게 또 인수위가 없는 또 대통령이 들어왔고 또 많은 지금 현안들이 사실은 그동안 벌써 뭐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보면 사실 이런 국회는 거의 지금 식물국회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가 이제는 좀 국민한테 희망을 주셔야죠. 그렇게 한다라면 저는 이번에만이라도 정말 이번에 처음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뭐 모든 여야 원내대표들이 앞으로 우리 연계 전략 쓰지 않겠다. 자, 민생 현안대로 처리하고 정치 현안 전체로 하겠다. 저는 이런 선언들을 좀 하고 실천해 줬으면 하는 게 정말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요. 네, 뭐 이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일단은 당이 인사 추천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인수위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10일 저희가 대통령 당선되고 바로 직후에 총리 내정자를 발표했고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언론 보도상 지면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나머지 있는 장관들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들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일기 내각에 대한 추천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고유 인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낸 거고 그리고 저희가 당원 개정을 통해서 인사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둔 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미애 당대표께서 인사 추천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제 뉘앙스의 기사가 나왔는데 결국은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일기 내각에 대한 그 조각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당내 인사도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는 어쨌든 당청의 혼연일체, 그다음에 초기 일기 내각이 대통령의 의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인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뒷받침하는 역할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우려되고 있는 어떤 당청사의 갈등 기류는 전혀 뭐 아닙니다.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현정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